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가 FTA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메가 FTA란 것은 여러분들 꼭 이 연속해서 이 영상을 보지 않았을 때는 뒤로 가서 영상을 한번 다시 리뷰한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다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 FTA란 것이 원래 FTA는 WTO에서의 양자간 협의를 인정한 예외 조항이었는데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똑같이 다자주의를 적용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개발도상국들의 산업이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놔둔 것이 결국은 그 상품의 어떤 한정적인 것도 확대가 되었고, 국가 간 어떤 FTA가 오히려 WTO를 더 overwhelming하는, 그러니까 더 압도하는 이러한 상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FTA 하는 소리를 굉장히 자주 듣게 되죠. 결국은 세계 각국의 나라들 중에 FTA를 체결하지 않는 나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각국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많은 FTA가 지금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RCEP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메가 FTA에는 EU가 있고, 그 다음에 나프타가 있었는데, 그 나프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이 불리한 FTA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USMCA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FTA도 다시 업데이트 되었죠. 그것도 이제 불리하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재협상을 했습니다. 자, 뭐 FTA라는 것이 사실은 뭐 재협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지만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재협상을 요구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론 논리와 제도는 그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들이 리딩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메가 FTA 중에서 그 다음에 RCEP과 CPTPP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국제 통상에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EU가 가장 큰 경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나프타였는데 나프타가 이제 조금 힘을 잃고, 자,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더 크게 업데이트된 부분이 이제 RCEP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CEP이라는 것과 또 이 RCEP은 명목상으로는 평등하게 진행된다, 평등하게 이끌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중심이 된 그러한 메가 FT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TPP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는데, 미국이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를 함으로써 원래 이름은 TPP입니다. 그런데 이제 comprehensive라는 CPTPP가 붙었습니다. 그 내용도 어찌된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향후에 RCEP하고 그 다음에 CPTPP가 우리 통상에 미칠 영향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조금 딜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메가 FTA 중에서 우리가 우선 이제 TPP라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TPP는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메가 FTA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이라 해서 이것이 미국과 이제 환태평양 지역의 동반자다 이렇게 하고 아시아를 포함한 이러한 나라들이 여기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TPP를 미국이 주도한 가장 핵심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을 이 TPP에 가입시키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지적재산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지적재산권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메가 FTA에 들어옴으로써 메가 FTA에서 결정된 것은 다자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TPP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찍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적재산권의 어떤 문제, 그러면 중국의 지적재산권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중국 기업은 단독 투자,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단독 투자를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투자한 기업은 일정 기간이 되면은 지적재산권,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 그런 거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미국 국민의 총생산, 즉 GDP의 40%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적재산권에서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적재산권 특허, 뭐 실용친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오는데 결국은 이 지적재산권 부분이 중국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경제, 즉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팩트가 되는 거죠. 크리티컬한 팩트가 되니까 이걸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TPP에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아주 주된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을 이제 통화조작국이라든지, 그죠? 통화조작. 여러 가지가, 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화조작 부분. 통화조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율 조작을 이야기합니다. 환율 조작. 환율을 중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이 있게 자국의 환율을 낮춰버린 거죠. 그죠? 환율 조작.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왜냐하면 이제 자국의 돈 가치를 떨어뜨리면 미국의 돈 가치가 올라가니까 미국 사람이 1달러를 가지고도 중국 상품을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효과를 노려서 환율을 갖다가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그죠? 환율을 높여버리는 거죠. 환율을 높여버린다는 것은 미국 돈과 그다음 위엔화의 교환 비율을 높이면 결국 위엔화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걸 우리가 이제 depreciation이다 이렇게 해서 환율을 떨어뜨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환율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그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조작된 부분들, 그죠? 환율 조작. 그 다음에 뭐 인권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권은 이건 경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인권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구실로 이제 TPP를 갖다가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주도를 했는데 미국 주도로 갔습니다. 이게 미국이 주도를 했는데 중국이 여기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중국이 우리 이거 TPP는 안 할 거야 라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을 여기에 가입시켜서 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것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주도를 했고 미국이 주도한 가장 핵심은 중국 가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의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이제 중국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이제 탈퇴를 합니다. 자, 중국이 탈퇴하면서 우리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 중심으로 RCEP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중국이 탈퇴해버리니까 TPP에는 중국이 없으니까 미국은 의미를 잃었어요. 근데 특히 이 TPP에 FTA가 활성화되지 않은 일본이 이 TPP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많은 FTA를 맺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가입을 하죠. 자, 일본은 굉장히 유통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중국의 관시라는 게 있지만 일본의 어떤 유통 구조는 거의 자기들끼리끼리입니다. 그래서 FTA를 하든 안 하든 일본에 들어간 기업들은 일본 국내 시장을 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국의 시장만 내주고 일본 시장은 공략하기 힘드니까 이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FTA를 인해 가지고 문호를 열어야 되는데 상대방도 여는 거예요. 양국이 다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열어봐야 속된 말로 이게 씨가 안 먹힌다는 거죠. 열어봐야 뭐 열든 안 열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런 국내의 어떤 유통 구조 때문에 일본은 동남아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고립돼 있죠. 이런 일본이 TPP를 통해서 그러면 한꺼번에 다른 다자주의니까요. 다른 많은 가입국들과 TPP를 맺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니까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거죠. 굉장히 어떤 매력을 느끼고 일본은 이제 미국이 들어오고 중국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나갔습니다. 중국이 나가고 나니까 미국은 일본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TPP를 진행하면 결국은 이제 일본 시장을 자국 시장을 일본에게 이제 열어줘야 되고 자신들은 이득이 없고 하니까 미국마저도 TPP를 탈퇴해 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국도 탈퇴. 자, 미국이 TPP 탈퇴해 버리니까 다른 나라도 같이 이득이 없으니까 탈퇴하려 하겠죠. 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보고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탈퇴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러면 조금 허망해지니까 일본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탈퇴하지 말자. 미국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다른 회원국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타이틀을 바꿨는데 그것이 이제 TPP에서 CPTPP로 바꿉니다. 자, CPTPP로 바꾼 앞에 CP를 붙인 이유는 뭐냐? TPP는 사실은 거의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완전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 시장 개방. 이 완전 시장 개방이라는 것이 뭐냐?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관세를 철폐하는 수준이죠. 모든 제품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가입국들이 어떤 불안을 느끼냐면 아직 less developed 된, 덜 발전된 developing country들, 개발도상국들 또는 최빈국들 이런 나라들은 완전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탈퇴하니까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속된 말로 이제 좀 꼬시긴다 하나?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갑작스럽게 완전 개방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진적이란 말의 영업
표현이 comprehensive입니다. 자, 우리가 개방을 하되 확 개방하면은 충격을 받는 국가들이 많으니까 우리끼리 미국은 나갔지만 우리끼리 조금 점진적으로 개방을 합시다 라고 이제 설득을 시키죠. 그래서 CP라는 말을 앞으로 붙이고 comprehensive라는 말을 붙이면서 앞에 있는 TPP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라고 했죠. 자,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서 뛰쳐나와서 중국이 눈치를 챈 거죠. 아, 미국이 이제 여기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지적재산권, 뭐 통화 조작 이런 문제를 이제 regulation, restriction 하면 우리가 좀 불리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RCEP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RCEP은 사실상 TPP하고는 달리 완전 시장 개방이 아니고 시장 개방을 굉장히 조금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이제 TPP하고 비교를 하면은 TPP는 완전한 시장 개방,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의미하고 RCEP은 조금 이제 그보다는 낮은 정도에서의 이제 시장 개방을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RCEP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RCEP에 우리가 가입하고 타결합니다. 자, 근데 이제 CPTPP는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 최근에 여기에 다시 복귀하겠다고 바이든 정부가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CPTPP하고 이제 CPTPP 미국이 들어오면 미국은 어떤 문제를 삼냐면 이 CP란 말은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완전 시장 개방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CP를 붙인 이유는 일본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나간 TPP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진적이란 말을 붙여서 회원국들을 유지시킨 거죠. 그것이 이제 CPTPP입니다. 미국이 리턴을 하면 CP라는 그 점진적이란 말은 아마도 딜리트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양극화돼서 서로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쩌면 한국에 대해서 선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의 RCEP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주도하는 TPP를 할 거냐? 선택을 해라. 라는 이제 줄 세우기죠, 일종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떠한 선택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통상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24% 정도의 무역 의존도가 있습니다. 수입 수출. 미국에 대해서는 12%의 무역 의존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GDP에서 무역 의존도, 즉 교역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거의 60에서 70%가 교역에 의해서 창출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나라는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 쪽,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GDP를 인구수로 나눈 게 1인당 소득이죠. 인구수로 나눈 게. 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GDP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GDP를 많이 만드는데 그 GDP 만드는 중에 60%, 70%는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인력들, 즉 FTA 관련된 지금 이제 최근의 통상은 FTA를 모르고서는 통상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없겠죠. 그죠? FTA가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자,
결국 이런 거죠. FTA 인재들이 생성돼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GDP의 60, 70%, 즉 우리가 밭농사를 짓는다면은 우리 집 논에서 나오는 쌀의 100가마중 70가마는 밖에 나서 팔아야지만 우리 가족들이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쌀만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여러가지 생필품도 사고 공부를 또 하러 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명이 얼마나 큰 건 말을 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바로 피부에 와서 닿습니다. 아주 그 유능한 인재들이 통상과 교육에 종사해야지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FTA 인재의 어떤 필요성이 필요하고요. 중요성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를 의존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대만이 있습니다. 홍콩이 한 8%, 대만 한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한 또다시 12% 정도 되죠. 자, 그럼 요건 다시 어떻게? 38% 중국 같은 경우. 의존도가. 중화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12% 정도 됩니다. 자, 요 두 개 합치면 몇 프로죠, 여러분들? 자, 50%입니다. 크죠? 우리나라 총 교역에서 절반 이상을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12%라서 중국보다는 적지만 의존도가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12%밖에 안 되냐 하면 미국은 대외 의존도가 낮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구가 한 3억 4, 5천 되기 때문에 내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GDP 중에 60%, 70%를 교육에 의존해야 되지만 미국은 자기네들끼리,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한 20%밖에 안 됩니다. 국가 해외 의존도가. 20% 정도를 일본이나 미국이나 20%만 팔면 되니까 결국 교역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크게 많지는 않죠. 이 나라와 교역하는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 향후의 우리 과제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 미국이 주도하는 TPP, 어떤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의존하는 우리 총 GDP에서 의존하는 교역 비중 6, 70%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높은 단계의 경제적 위상을 가지느냐.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역량에서는 세계 6위에서 7위로 1분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GDP는 11위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엄청난 사실은 랭크입니다. 왜? 세계 각국에 한 200개 정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200개 정도의 나라에서 이 정도의 랭킹을 한다는 것은 5% 안에 드는 최고의 어떤 사실은 높은 수준의 경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그걸 잘 느끼지 못하죠. 근데 이제 동남아 국가들에서 한류가 유행하고, 그래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한류 문화가 전파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위상하고 그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본 옛날에 보면 일본 제품하고 일본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일본 제품을 갖다가 그 하면은 높이 막 그냥 살려고 하고 품질이 좋게 평가하고,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이 뭔가 좀 뭐 역사를 떠나 가지고 그렇게 뭐 역사를 떠나는 건 아니죠.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선호하는
이러한 이제 부분이 있는 것도 결국은 그들의 경제적인 위상 때문이죠. 우리가 결국 동남아에서 한류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의 경제적인 위상이 뒷받침되지 않았더라면 후진국 문화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 선호하거나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걸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어떤 세계의 어떤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우리의 위상과 그로 인한 파급 효과들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 새로운 인재들이 이러한 통상과 무역 분야에 종사를 해야 된다. 그죠? WTO 체제 이후에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는 한국이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25를 끝나고 그 당시가 가트가 이제 형성됐을 때죠. 1945년, 47년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1952년에 이제 내전이 끝나고 거의 폐해가 됐죠. 가트의 정신은 뭐였습니까? 자유무역이죠. 자유무역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체국대우였죠. 내국민대우. 자, 우리가 아무런 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드는 노동집약적으로 만드는 전쟁 이후에 상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두 가지 원칙을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한 우리의 어떤 국민성, 부지런한 거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급성장을 하다가 자유무역에 의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는 결국 한국이다. 경제순위 11위까지 랭킹이 되고 교육량이 있어서 6위에서 7위까지. 자,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챌린저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통상 환경의 변화가 되어 있고 복잡하고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도 있고 그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연결돼야 되는 것이 이제 기후 환경에 의한 이제 탄소 카본 텍스, 유럽의 이제 CBAM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상과 연결되어 있어 굉장한 이제 챌린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통상 즉 FTA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그 후속 그런 제너레이션들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백업이 돼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큰 사명입니다. 큰 사명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중요성들을 우리가 FTA와 국제 환경의 변화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